안녕하세요. 민법을 담당하는 최희대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하신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있었던 시험의 간단한 총평을 먼저 해보면요. 오늘 민법 시험은 예년에 비해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제되는 빈도는 예년과 유사하게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물권법에서 14문제, 계약법에서 10문제, 특별법에서 6문제가 출제됐고요. 이번 특별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간혹 어려운 지문이나 처음 보는 판례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이 정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득점을 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의 기출 문제를 틀린 지문 위주로 간략하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보시죠. 법률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정답은 1번이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죠.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하다. 조건부 법률행위가 나오면 가장 기초적으로 출제되는 지문이 이번에도 정답 지문으로 출제가 됐고요. 42번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자, 1번은 소급하여가 틀렸죠. 이건 우리가 이제 뭐 할 때 많이 봤던 거냐면 무효등기 유용할 때 같이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무효등기를 유용하면 첫 번째는 소급표가 없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제3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고요. 세 번째, 멸실건물 등기부를 신건물 등기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첫 번째, 무효행위를 추인했을 때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효등기를 유용해도 소급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3번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틀린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은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번은 당연히 틀린 지문인데 우리가 이제 추인의 상대방 자주 봤던 건데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냐면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승계인 누구에게나 추인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묻고자 하는 건 상대방을 말하는데 당연히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44번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3번을 보시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3번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건 계약의 무권대리인데 그러니까 올해 이제 오랜만에 거의 굉장히 오랜만에 단독행위에 대한 무권대리가 출제가 됐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무효다라고 했죠. 추인해봐야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번은 완전히 반대로 기술되어서 틀린 지문이고요. 45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답은 2번이죠.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요거는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이 됩니다. 46번 조건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면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죠. 이 법률행위까지 전부 다 무효가 됩니다. 47번 불공정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답은 4번이죠.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자주 출제가 되었던 지문 중에 하나죠. 보통 이제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기준은 다 대리인이 되는 게 원칙인데 불공정행위에서 본인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궁박이죠. 그래서 궁박은 본인,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48번 보시죠.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것인데 답은 1번이죠. 예전에 18회 때도 한번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오랜만에 권리 변동이 출제가 됐어요. 저당권의 설정은 말 나온 것처럼 바로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에 해당이 되죠. 이전적 승계라는 건 매매나 증여, 상속 이런 것들이 이전되는 거고 이것은 설정적 승계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49번 갑은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여 갑과 X부동산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자, 이번에도 이제 반사회적 행위와 관련해서는 부동산의 이중 매매가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 사례 문제로 나왔고요. 그리고 주어진 문제 설문에 적극 가담했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건 반사회적 무효가 되죠. 자, 틀린 지문을 찾는 건데 답은 5번이죠. 반사회적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문을 보면 선의의 정이 X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틀렸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무효고요. 50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답은 4번이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핵심어는 뭐라고 했냐면 이 판례에서 핵심어는 이용이죠. 이용당했다라고 하면, 이용했다라고 하면 오히려 비난 가능성은 착오자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높기 때문에 이 착오를 일으킨 사람은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였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51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없다. 자, 1번은 작년에도 출제가 됐던 판례죠. 전세권에서 전세금은 필수 요소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요.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2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법정갱신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 즉 제187조에 의한 변동인데 자,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했죠. 처분 시에 등기를 하라고 했지 대항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이 법정갱신도 나왔고 뒤에 법정지상권에서도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의 경우에도 등기 없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다 마찬가지 판례가 되겠고요. 3번. 토지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자, 전세권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그 소멸 통고가 도달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지 6개월이 경과해야 통고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4번도 역시 틀렸죠. 그러니까 상린관계는 소유자 상호 간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권자, 말하자면 지상권, 전세권, 이 사람에게 준용조항을 주고 있고요. 임차권은 준용조항은 없지만 해석상 모두 인정을 합니다. 틀렸고요. 5번.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5번이 정답, 옳은 질문이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없이 소멸하게 됩니다. 52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답은 1번이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요역지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소유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도 적법 점유자이기 때문에 통행지역권 시효 취득이 가능하고요. 53번 보시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3번을 보시면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필요비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유익비에 관한 규정이죠. 3번이 틀렸고요. 54번.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역시 정답은 1번이죠. 법조문이 그대로 출제가 됐죠. 점유권에 기인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재판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사람이 점유권자인지 여부를 가지고 재판을 해야지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제기했는데 본권이 있는지를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 즉 점유권과 본권은 하나가 아니라 각각 별개이다라는 거죠. 자, 55번을 보시면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4번인데요.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4번 틀렸죠. 즉시가 아니라 만약에 즉시 소멸해버리면 저당권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자에게 소멸을 청구하고 그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통지한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때서야 소멸하죠. 그 법률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죠. 답은 4번이고 56번 물권 변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이건 이제 우리가 판례 두 가지로 비교해서 봤을 때 이 공유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경우와 또는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이름으로 전부 등기된 경우로 나눠서 봤어요. 그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그 사람 지분만큼은 유효한 등기니까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없지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제3자 앞으로 등기가 모두 돼버리면 이 사람은 지분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보존행위로서 등기의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였습니다. 자, 57번 갑은 5분의 3, 을은 5분의 2의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틀린 것입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가 특정 부분의 배타적인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지분의 과반수가 돼야 됩니다. 과반수 지분이 되어야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얘는 5분의 3이 아니라 5분의 2 지분권자죠. 과반수에 미달하는 사람은 특정 부분의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 58번 갑은 자신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었다. 틀린 것은 지금 주어진 사례가 이 형태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을에게 팔았다.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 대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갖게 됩니다.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물론 아까 우리 법정갱신할 때 본 것처럼 이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 상관없죠.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을이 병한테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이 병은 등기를 해야 지상권자가 되죠. 물론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지상권이 딸린 건물을 경락받은 거면 등기할 필요 없어요. 이게 경락을 받은 거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일반 법률행위 매매를 한 거면 등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매매를 했는데 등기를 안 했다. 그럼 병은 아직 지상권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갑이 병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죠. 병은 아직 지상권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을 곧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할 의무자가 철거를 구하는 건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고요. 다만 지료상당에 뭘 청구할 수는 있다고 했냐면 부당이득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문을 보시죠. 1번. 을은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렇고요.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물의 철거는 구할 수는 없지만 부당이득 청구는 된다는 거고요.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는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3번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3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갑이 토지 소유권을 정에게 넘겼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이상권을 가지고 대항하려면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느냐.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니까 등기 없이도 새로운 토지 소유자, 얘가 토지를 정에게 팔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3번이 틀렸고요.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철거를 구하는 건 안 되고.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등기 없이도 관습상의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이 병이 일반 양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를 통한 것이면 얘는 당연히 등기 없이도 법정이상권, 관습상이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답은 3번이었고요. 자, 59번.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기억.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로 된다. 자, 지금 권원을 가지고 설치한 거죠. 권원을 가지고 설치했다면 그건 권원자 소유가 되죠. 답은 기억은 옳은 지문이고 니은.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우리가 비교했던 게 뭐냐면 권한 없이 나무를 심은 경우, 수목의 경우와 농작물의 경우를 비교했죠. 그러니까 농작물의 경우에는 권한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 거냐면 경작자 거고요.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이 되죠. 그게 니은 디귿으로 각각 다 출제됐죠. 그러니까 디귿에 보시면 적법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 식지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속한다. 역시 옳은 지문이죠. 리을.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해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리을은 틀렸죠. 그러니까 임차인 소유가 되려면 반드시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권원자라 하더라도 설치한 물건에 독립성이 없다면 그건 부동산의 부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을 빼고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옳은 지문이고요. 답은 3번입니다. 자, 60번. 저당권에서 틀린 것인데 법조문대로 출제가 됐죠. 답은 2번입니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건 절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자, 61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이죠.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내로 붙여 지으면 철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근데 언제는 안 된다고 했냐면 착공하고 1년이 지나거나 또는 건물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해야지 철거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고요. 62번.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인데 답은 5번이죠.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유치권이 소멸될 리는 없죠. 누구에게라도 인도 거절권을 행사하며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자, 63번.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는 자, 이것도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거죠.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했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은 신청 시에 확정이고요. 후순위자가 신청했다라고 하면 이때는 매각대금 완납시가 되죠. 답은 2번이고 64번.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을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이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다. 자, 이건 우리가 불가분성과 관련해서 창호공사 비용 판례죠. 이 사람이 공사를 했는데 목적물 전부 점유한 게 아니라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는 사건. 그럼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채권은 그 일부에 관한 채권만인지 아니면 전부에 관한 채권인지 이게 중요한 거였죠. 우리 판례 뭐라고 했냐면 전부에 관한 채권이다. 1번 보세요.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정답 1번이죠. 2번.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201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202호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3번.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3번 틀렸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4번도 틀렸죠. 우리가 유치권자의 의무는 뭐가 있었냐면 선관주의 의무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했어요? 임대, 대여해 주었다라는 거죠. 이건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지금 승낙 없이 임대를 한 거면 요 임차인은 무권리자에게 임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은 1번만 되겠고요. 자, 65번. 계약의 성립에서 틀린 것인데요. 답은 3번이죠.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3번은 소위 이제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인데 교차 청약의 계약의 성립은 두 가지가 핵심이었죠. 교차된 청약의 내용은 동일할 것. 두 번째,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어야 성립한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발송이라고 해서 틀렸죠.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어야 합니다. 자, 66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였고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건물에 대한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였다.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사례입니다. 답은 2번이죠. 을과 병 사이의 임차권 양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이다.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나 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전차 계약의 유효 요건이 아니죠. 대항 요건일 뿐입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가 되는 것이며 다만 임차인은 그 양수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이행 못하면 이에 대한 담보 책임의 문제가 생기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답은 2번입니다. 67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답은 3번이죠.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일 핵심이 뭐였냐면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인지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인지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낙약자가 제3자, 이 수익자에게 항변하고 주장하려면 요약자와 누구 사이에서 생긴 항변이어야 되냐면 낙약자하고 생겨야죠. 보상관계에서 생겨야지 만약에 요약자와 수익자의 내부 관계에서 발생한 거면 그거 가지고 항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은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항변권이 발생했다면 이 모든 항변권을 가지고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죠. 틀렸고요. 68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수량 지정 매매인데 그 부동산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틀린 것은? 답은 1번이죠.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 일부 매실의 경우에는 악의자에게는 담보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담보 책임에서 가장 많이 비교되었던 게 일부 타인 권리의 경우에는 선악불문 대금 감액이지만 수량 부족의 경우에는 선의자만 대금 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69번.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요. 답은 5번이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므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없다. 틀렸죠? 무과실 책임인 거 맞죠? 그런데 이것이 발생한 문제가 매수인의 과실이나 잘못이 있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답은 5번이고요. 자, 70번.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상 요물 계약이다. 유상 계약은 맞는데 요물 계약이 아니라 낙성 계약이죠.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합니다. 2번. 중개 계약은 민법상 전형 계약이다. 우리 민법은 15가지의 전형 계약을 정하고 있는데 중개 계약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죠. 비전형 계약입니다. 부동산 교환 계약은 무상 계속적 계약이다. 이건 다 틀렸죠. 교환은 유상 계약이고요. 그리고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 일시적인 계약이죠. 한 번 하면 권리 의무가 끝나는 거죠. 4번. 증여 계약은 편무 유상 계약이다. 편무 무상이죠. 무상 편무 계약 틀렸고요. 5번이 정답이죠. 임대차는 유상 쌍무 계약이 됩니다. 71번. 갑은 자신의 X건물을 을 소유 Y 토지와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가액 차이로 발생한 보충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Y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이행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사례는 갑이 X 부동산, 을이 Y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이를 교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이 가치의 차이가 있어서 이 Y 부동산에 저당이 달려있는데 이 저당 채무를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인수하기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일단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니까 그 유상 쌍무계약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적용돼요. 그래서 쌍무계약이니까 위험부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유상계약이니까 그렇죠? 쌍무계약으로서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이 적용되고 유상계약이니까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일단 교환계약에서 가장 기본이고 그럼 지문을 보면 1번 교환계약 체결 후 갑의 귀책 사유 없이 X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위험부담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1번 틀렸죠. 쌍무계약이니까 위험부담 적용되고요. 2번 갑이 보충금을 제외한 X 건물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상 의무를 한 것이 된다. 2번은 옳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2번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X 부동산을 넘겨주고 저당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만약에 Y 부동산을 넘겨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저당이 달린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을 얘가 안 갚으면 갑이 안 갚으면 이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피해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지 을이 피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당 채무가 달려있는 부동산에서 얘가 이 X 부동산만 인도해도 갑은 완전한 이행을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게 판례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돈을 안 갚아서 이 부동산이 지금 을의 소유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될 염려가 있으니까 을이 저당 채무를 변제했다. 이런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2번은 정답이고 3번 갑과 을은 특이하게 없는 한 목적물 하자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 발생한다고 했고 4번 갑이 피담보 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저당권이 실행될 염려가 있어 을이 그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야 했더라도 을은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2번, 4번 연결해서 이런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을이 시가보다 조금 높게 Y 토지 가액을 고지해서 갑이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 우리 사기 강박할 때 시가의 허위 고지, 시가의 묵비, 이건 사기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손해배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옳은 질문은 2번이었고요. 72번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역시 유력하게 출제가 예상되었던 판례가 출제가 됐죠. 5번 보시면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판례였죠. 계약금의 약정계약금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에 2배를 주고 해지할 때 이 배액의 기준이 무엇이냐. 받은 돈의 배액인지 아니면 약정된 금액의 배액인지가 문제였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했냐면 급부받은 금액의 배액이 아니라 약정한 금액의 배액이다라는 게 판례죠. 5번이 틀렸습니다. 73번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틀린 것인데 답은 4번이죠. 당사자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1인에 대하여 하더라도 효력이 있다. 해제권에는 불가분성이 있었죠. 해제권을 행사할 때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해야 되고 이게 이제 행사상의 불가분성이고요. 그리고 해제권이 1인에 대하여 소멸하면 나머지도 소멸이다. 소멸상의 불가분성이에요. 그래서 5, 4번은 행사상의 불가분성에 반하는 내용이죠. 틀린 질문이고요. 74번 매매 일방이약에서 옳은 것인데요. 1번 매매 일방이약은 물권계약이다. 일방이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죠. 2번 매매 일방이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2번은 법조문 그대로죠. 정답 옳은 질문이고요. 3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했는지에 관해
당사자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제척기간은 직권조사해야죠. 틀렸고요.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약 완결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죠. 4번 틀렸고요.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옳은 질문은 2번이고 75번 갑이 2017년 2월 10일 을 소유의 X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6억 원에 임차하여 상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틀린 것은 자 조심하셔야 될 내용이 이제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상인법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일 때만 적용되죠.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4억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인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인법상의 일부 조항은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되는 거 4개였죠. 첫 번째, 대항력 등에 관한 규정. 그래서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어도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인정되고 그리고 이 상가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합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계약 갱신 요구 제도예요. 그래서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5년까지 갱신 요구하는 건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고요. 세 번째는 차임 연체와 해지죠. 일반 임대차는 2기의 차임이 연체가 되면 해지 가능하지만 상가는 보증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3기가 돼야 한다라고 했고 네 번째가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입니다. 보증금이랑 상관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가 된다는 거죠. 이거 빼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상인법이 적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선 변제권 행사 또는 뭐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최단기간 보장 이런 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자, 보시면 1번. 틀린 것이죠. 그럼 답은 5번인데 X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항상 조심하시라고 한 게 대항력은 인정이 돼도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우선 변제권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 소유의 X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다. 그 후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무가 X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주어진 문제는 지금 형태가 이런 거죠. 그림이 보면 병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인데 여기에 을이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주택을 임차해서 인도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모두 갖춥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정이 저당권을 가졌다. 근데 이 상태에서 경매가 실행이 되어서 이게 이제 무라는 사람에게 경락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사례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제일 먼저 경매가 실행되면 정의 경매를 하든 을이 하든 일반 채권자가든 경매가 실행되면 말소되는 기준은 바로 1순위 저당권이죠. 그러면 이 것 밑으로 다 같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 임차권은 아무리 인도와 주민등록 갖췄어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죠. 얘는 그대로 소멸하는 거지 얘한테 대항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다만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배당 순서는 1, 2, 3순위 이렇게 배당을 받으면 됩니다. 자, 1번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정답이 좀 허무하지만 답은 1번이죠.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모든 저당권은 경매로 소멸합니다. 2번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렇죠? 2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1번이 지금 옳은 질문이고 2번은 얘가 지위를 승계하지 않죠. 왜냐하면 제일 빠른 게 1번 을저당권이니까 갑이 임차권이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소멸하는 것이고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보증금 2억 원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는다. 순서가 저당권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을이 먼저 배당을 받고요.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을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락인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소멸한다고 했고 5번. 정이 갑보다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다. 갑이 더 빠르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고 77번.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 명의로 등기를 맞춰주었다. 틀린 것은 일단 주어진 사례에서는 유효한 명의신탁을 얘기하는 거죠. 답은 3번인데요. 정이 엑스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유효한 명의신탁이 있게 되면 대내적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남아있고요. 외부적으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이 되겠죠. 그러면 목적물에 침해가 있으면 직접 소유권에 의한 방해자거나 반환 청구할 사람은 대외적 소유자인 수탁자인 거고 신탁자가 하려면 수탁자를 대위해서 해야죠. 3번이 틀렸습니다. 78번. 갑은 을에게 빌려준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을 소유 X토지의 가등기를 마친 다음 병이 X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옳은 것은. 자, 가등기 담보인데 일단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 권리자 병이 나왔죠. 항상 후순위 권리자가 가담법에서 나오면 어떤 질문을 꼭 물어볼 거라고 했냐면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는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그래서 4번에 그게 나왔죠.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틀렸죠.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라고 했어요. 피담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을의 채무 변제 의무와 갑의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 관계이다. 동시행이 아니라 이건 채무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요. 2번. 갑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는 무효다. 2번 정답. 옳은 질문이죠. 당연히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청산 없이 이루어진 본등기는 무효가 되고요. 물론 나중에라도 청산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등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에서는 당연히 무효등기입니다. 답은 2번이고 3번. 을이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이로써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을은 채무자고 병은 후순위 권리자죠. 그럼 채무자와 후순위 권리자 중에 누가 우선한다고 했냐면 후순위 권리자. 그래서 우리 가담법에는 채무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여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5번. 갑의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X토지의 소유권을 정이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하죠. 가등기 담보는 경매가 실행되면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무조건 경매가 이루어지면 소멸하게 됩니다. 자, 79번은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죠. 5분의 4 의결권을 요구하는 것. 바로 재건축이죠. 재건축. 답은 1번이고요. 80번. 선순위 담보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4번을 보시면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임대인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틀린 질문 위주로 간략하게 28회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의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힘든 여정이 다 끝났고요. 이제 남은 결과를 기다리시는 시간이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